가만있어. 아직 중계방이 안 생겼지? 오늘은 이제 휴가철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없나 봐요. 예, 바닷속 궁전님, 사랑처럼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예. 이건 온두라스 쌀 아니야! 내가 한국에서 산 거야! 프로렐라님 감사합니다. 저기, 녹화 시작할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율맘님 감사드리고요. 뚱이님도 감사, 임시반상님도 감사, 토키 누나님 삶은 돼지고기님도 감사합니다. 예, 휴가 안 가고 방송 집중 중이세요? 그러시군요. 예. 하기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죠? 신당동 트윈스님 감사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휴가철이 되면 시청자가 쑥 떨어졌었어. 휴가철이 되고 컴퓨터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휴가 때 이제 사무실을 떠나면, 예, 신당동 트위스님, 목포 동현맘님, 허래머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휴가 때가 되면은 시청자가 확 줄어드는 게 막 느껴지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모바일 때문에, 휴가냐 아니냐는 뭐보고 아냐, 모바일이 더 많어. 휴가 때는 모바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예, 하늘의 노을님 감사합니다. 그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유럽 한번 가보고 나서 다시는 안 간다 결심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늘의 노을님, 내 고향 범일동님도 감사합니다. 냥꾼뚜님 감사하고요. 나는 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의 인터넷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내가 이제 듣긴 들었어. 어느새 여름님, 해맑은 세상님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이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메일 하나 확인하는 것도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이제 오래 걸린다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부팅하고 이러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도 참 길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가 가서 보고 알았잖아. 예, 어느새 여러분님, 해맑은 세상님, 웅현이네님 감사합니다. 이 유럽은요, 뭐 내가 가본 곳은 인터넷으로 아프리카 방송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도 없었어. 유럽에서 내가 모바일 무제한 데이터를 가지고 갔는데, 무제한 데이터를 해갖고 간 이유가 뭐냐, 하루에 10,000원씩을 내면서 무제한 데이터를 신청해서 간 이유가 유럽에서 내가 생방송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모바일 방송이 되는 곳은 딱 두 곳이었어요. 영국 히드로 공항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아니야, 독일 공항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영국만 됐던가? 그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바일로 컴퓨터에 접속해서 방송도 하고 시청도 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휴가를 가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LG U+나 KT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잖아. 그죠? 모바일 접속이 다 되잖아. 그리고 언제든지 카톡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다른 나라 안 그래.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중서부 지방 같은 경우엔 전화도 안 된대잖아요. 그게 이제 전화가 되면, 보니까 보통 외국도, 우리 옛날에 모뎀이라고 있었잖아, 모뎀이라 할 때가 뭐라지? 왜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을 했었잖아요. 전화선으로 인터넷 하는 거. 그때 막 속도 엄청 느리고 그러면서도 그걸로 채팅하고 그랬었다면 사람들이. 나는 인터넷 모뎀은 써본 적이 없어. 나는 나중에 인터넷이 깔린 다음에 써봤기 때문에 모뎀일 때는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 인터넷을 해본 적이 없어. 인터넷 전용선이 깔고 난 다음에 나는 쓰기 시작해서 모뎀 시절을 잘 모르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근데 외국은 그런 식인가 봐. 우리 옛날에 모뎀 했던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작정하고 인프라 차원에서 국가 기관망으로 인터넷을 깔아준 거야.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선 인터넷을 기관망으로 국가에서 깔아주는 게 아니야. 개인이 깔아야 돼. 그러니까 개인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 선을 까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터넷 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거야. 엄청난 선진국. 그 나는 외국 보고 와서 외국 가보고 나서 느낀 게 나는 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 인터넷이 끊기면 사실 내가 나한테 인터넷은 신변 보호잖아. 예, 수백 명의 보디가드가 같이 다니면서 언제든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증인으로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어이구, 외국은 안 되겠더라고요. 예, 광란의 미스방님, 감사합니다. 그때 국가에서 깔아준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예,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그래갖고 인터넷선을 깐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 국민 컴퓨터라 해가지고, 90만원대 컴퓨터를 싸게 보급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인터넷 국가가 된 거예요. 99년, 2000년 이때. 오기님, 착한 여우님, 조준혜님, 감사합니다. 그런 걸 보고 사회기관망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깔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인터넷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해외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 시청자들이, 해외에 계신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은 생방송을 거의 못 본대. 생방송으로 아프리카를 보려면 엄청난 속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생방송으로 보는데 큰 문제 없잖아. 가끔 버퍼 있는 거잖아. 외국은 아예 보는데 10,000원을 내고 시청권을 따내도 모바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해피꾸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컴퓨터로 유튜브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IT 강국 아닌 이렇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국민 대비 인터넷 접속률로 따지면, 국민 중에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1위예요. 세계 1위야. 예. 바람개비 꺼비님, 막걸리나님, 여름 바람 타고님, 트라이앵글맘님, 해피꽁이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씨님도 감사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인구 대비 인터넷 접속 가능한 인구수, 그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1위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도 우리나라가 1위야. 스마트폰 보급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번에 우리 딸내미 휴대폰을 새로 바꿔줬어요. 휴대폰을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G 프로 2를 이제 사줬단 말이야. 근데 얘가 G 프로 2를 사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폴더폰, 내가 옛날에 썼던 그 폴더폰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공기계를 쓴 거야. 애들은 어차피 와이파이 존에서 주로 쓰니까. 그래가지고 아이폰 공기계를 작년부터 시험이 없을 때, 시험 기간이 아닌 때만 아이폰 공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와 인터넷이 한 대로 되는 꿈의 시대를 막 기다리다가 결국 드디어 이제 내가 G 프로 2를 사줬어. 뭐라고?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휴대폰하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이폰 공기계 이거 산 지가 이게 4년 됐거든요. 2010년에 산 기계야 이게. 이게 2009년, 2010년에 산 기계야. 근데 이거를 아직도 12만원에 팔 수 있다는 거야. 팔러 가야 되는데 계속 까먹고 있어. 예, 뽀다구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이폰 3G가 되는 아이폰인데, 와이파이하고 3G가 되는 폰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12만원에 팔 수 있다는 거야. 고장이 안 난 거거든요. 멀쩡히 잘 쓸 수 있어, 지금. 예. 장난감 선물님도 감사드리고요. 아이폰 4. 내가 이 아이폰 4를 샀는데, 4S 나오기 전에 4야. 그런데도 이게 중고 가격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기계가 아이폰보다 비싸잖아요. 여러분이 쓰시는 기계들이 아이폰보다 훨씬 비싸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90만원대, 100만원대를 팔고 있잖아. 근데 이 아이폰은 그렇게 안 비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로 팔 때는 우리나라 기계들은 안 팔린다는 거야.
우리나라 기계들은 중고폰 가격이 아무리 뭐 프리미엄 폰이라고 해도 되게 싸요. 아이폰에 못 따라가는 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3G 수준인 거야. 다른 나라는 대부분 3G 수준이고, 그리고 이건 또 뭐하고 연결되냐? 우리나라의 이 휴대폰 정책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빨랐잖아. 그러면서 휴대폰 제조사들이 막 속도 경쟁을 했잖아. 엄청난 속도 경쟁을 하면서 LTE 뭐 3, LTE2를 지나서 지금 LTE3까지 나왔잖아. 지금 양 박사님, 듣꽃 같은 여인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모바일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면서 막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기계가 다른 나라에서 안 팔리는 이유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외국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봤자 트위터나 페이스북 수준밖에 안 해. 사진 찍어 올리는 정도. 남의 글 댓글 읽는 수준밖에 인터넷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모바일로 별의별 장난을 다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아이폰 4가 외국에서 제일 잘 팔린대. 왜냐하면 이게 그 3G 환경에서 가장 이게 적응이 잘 됐잖아. 우리나라 기계들은 3G가 안 됐었잖아요. 그거 알죠? SK나 이 저기 뭐였니? KT나 3G가 아니야. SK나 LG는 3G가 아예 연결이 안 됐었어. KT만 3G가 연결이 됐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이폰 4를 팔았었지, KT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바일 휴대폰이 많이, 그러니까 이 모바일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전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외국은 3G 환경이라는 거예요. 3G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대부분 3G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그 휴대폰이 외국에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메리트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나 아직 펜테 거는 못 써봤어요. 펜테 거는 못 써봤는데, 또 하나의 문제. 이 스마트폰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어. 무슨 얘기냐면, 이 스마트폰이 동영상 되잖아. 비디오 플레이어 사라졌지. 그지? 그 다음에 동영상 찍을 수 있잖아. 캠코더 사라졌지. 그래서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디카도 사라졌지.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것 때문에 mp3 사라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갖고,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전자산업은 완전히 망가진 거야.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라 그러나, 집집마다 그래갖고 문제는 뭐야? TV가 안 팔리는 거야. TV가 또 안 팔리는 이유. 물론 텔레비전이 너무 비싸. 텔레비전이 너무 비싼 데다가 사실 현대인들이 TV 앞에 앉아서 TV 볼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TV 앞에서 TV를 볼 시간이 많지 않고 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잖아. 돌아다니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이 텔레비전을 집집마다 잘 안 사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안 사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시청료 거부 운동도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이 없으면 시청료 안 내도 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니 TV로 뭐 못 본 드라마도 다 다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TV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옛날처럼 막 시청률이 높게 나오지도 않아. 시청률이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현대인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본방할 때 딱 지켜서 보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언제든 지 맘대로 재방송을 보는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TV가 안 팔리는 거야. 그리고 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집집마다 데스크탑이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 물론 지금도 뭐 있는 집들도 많은데, 가령 그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는 데스크탑을 굳이 안 사는 거야. 뭐 옛날에는 데스크탑 놓고 막 사람들이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산업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때문에 TV도 장사가 안 된다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부품 공장들이 다 망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 전자산업이요. 전자산업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이 전자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악순환이 막 더 반복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자회사들이 옛날에 캠코더나 뭐 디카나 만들었던 그 뭐라 그러나 공장들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다 사라져. 그리고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만 모든 돈이 다 뭉치는 거야.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전면화됨으로 인해서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그 스마트폰 보급, 그러니까 뭐야,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 작은 오빠야님, 근홍근홍님, 감사합니다. 아휴. 그 망치 부인이 세월호를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너 같은 애를 긴장시키잖아. 그래서 적어 놓는 거야. 왜 망치 부인이 세월호를 안 빼냐고 막 그 시비 거는데, 내가 단지 세월호란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막 환장하잖아. 응. 그래서 적어 놓는 거야. 너 열받으라고. 자, 중계방에서 누가 시비 걸었어. 아닌가? 아, 여기 본방인가? 예. 에이, 괜히, 저 중계방인 줄 알고.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 있잖아. 우리나라 스마트폰 3천만 대가 보급돼 있대요. 써님, 큰언니 아님 감사합니다. 3천만 대가 보급되어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얘기야. 그 왜 무시무시하냐? 그러면 그게 그만큼 몇백만 대의 전자제품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디카가 사라지고. 옛날에 우리 디카 그거 얼마나 불편했어. 디카를 막 그 저기 이 데이터 칩에다가 막 저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디카를 애들 장난감으로 팔더만. 디카를 애들 장난감용으로 만들어서 막 팔고 그러더라고. 예. 내비게이션도 사라졌지. 내비게이션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자산업이 그만큼 저기 뭐예요, 다운됐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거기다가 물론 핑계는 뭐냐하면 이 대기업들이 그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전부 다 외국에서 만들잖아. 오리나무님, 큰언니야님, 작은오빠야님, 큰언니야님, 써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국에, 그리고 근데 또 웃기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더 대형, 뭐 가령 골리앗이라든가 뭐 이렇게 큰 5톤 트럭이라든가 그것도 다 외제야. 그죠? 지금은 그 대형 트럭 대부분 볼보드만. 그렇지 않아요? 뭐 5톤 트럭 길에 고속도로에 있는 거 보면 대부분 외제차야. 외제차고 그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슨 뭐 트랙터 이런 것도 외제가 많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형도 또 안 만들어. 예. 다 수입이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부품을 전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그래.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에서 값싼 노동력, 값싼 인건비로 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달아 팔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그런데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텔레비전 한 대가 200만 원 정도 하더만. 250? 냉장고도 250에서 350? 우리 집이 다 낡아가지고 지금 목욕탕에 막 변기도 다 깨지고 막 그 냉장고도 오늘 내일 하지.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은 내가 바꿔놨지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냉장고를 이제 사러 갔어. 못 샀잖아. 너무 비싸가지고. 냉장고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엄두가 안 나더만.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지금 쓰는 냉장고 죽을 때까지 조그만 냉장고 하나를 더 사가지고 쓰다가 조그만 거 2개로 갈까.
하여튼,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는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차값도 올라가고, 차량 가격,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비용이 올라가서 그런다.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다. 맞는 말일까요? 뻥일까요? 개뻥이야. 왜? 원자재 값은 중소기업이 다 물잖아. 중소기업에서 그 비싼 원자재 사다가 부품 만들어서 납품하면 그 납품값 깎아서 옛날 가격으로 그냥 납품하든가 아니면 옛날 가격으로 납품하든가 아니면 입찰하세요. 이래가지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냥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감당하는 거 아니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감당하면서 내지. 그 다음에 인건비는 아니 언제 지네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인구를 고용했다고. 요즘에 전자회사나 이런 데에서도요 그 인건비를 많이 쓰는 직종은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 써. 싼 값에 그렇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쓰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공장도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외국에다 공장 차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기업들이 그 인건비를 주고 원자재 값을 줘야 되는데 이 대기업이 그걸 안 줘요. 그런데 물건 값은 그게 반영된 가격으로 파는 거야. 그럼 결국 그 이윤, 그러니까 이 재벌 오너들의 이윤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이 그 재벌 그 회장들의 월급, 연봉, 이거는 감사 대상도 아니었다며. 이제까지 그 재벌 그 회장들이 가져간 돈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지들 멋대로 가져간 거야. 몇백억씩. 몇백억씩을 그냥 지네들이 그냥 갖고 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이 뭐라고 말을 못한 거야. 그래서 연봉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또 따로 가져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뭔데? 대기업의 오너들만 부자가 되는 거야. 대기업의 그 소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놈들만 다 모든 이익을 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아니야, 이 중국도 중국 얘기였나? 헷갈리네. 예. 잠깐만요. 이 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상위 1%가 부의 몇십 프로를 갖고 있다. 요 며칠 전에 뉴스 나왔었죠. 중국은 1%가 30%를 갖고 있대. 상위 1%의 부자가 중국의 모든 재산의 30%를 가지고 있대.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 1%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좌우지간 이게 아주 최상급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움켜쥐고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1%가 30% 갖고 있었다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9%, 그러니까 상위 10% 중에 1%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부의 30% 정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에서 10%까지의 9%가 나머지 20%를 나눠 갖고 20%를 나눠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 중에서 뭐 상위 40% 정도가 그 절반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50%가 결국은 20, 30%를 나눠 갖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GNP,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그 GNP, GDP인데, 1인당 GDP, 요즘에는 GDP로 계산하지. 1인당 GDP로. 근데 그 1인당 GDP를 계산해 보면 얼마라고 나와요? 25,000 정도 나오죠. 우리나라도. 25,000. 그 25,000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25,000이라는 얘기가 뭐냐. 지금 한 24,000 정도 되나? 24,800, 한테 25,000 가까이 돼. 25,000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들이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야. 1인 가구라면, 그러니까 님의 소득이 연봉 2,500만 원 정도가 되면 평균이야. 그런데 만약에 한 가구에 부부랑 같이 살아. 같이 산다면
여러분 가구에 부부가 둘이 같이 번 돈이 1년에 5천만 원이 돼야 평균이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을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1년 소득이 1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연봉 1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인당 GDP의 개념이야.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의 연봉은, 여러분 가구의 총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평균은 약간 연봉 2,500만 원 곱하기 가족수, 그게 돼야 그 가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평균이란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5인 가족이면 1억 2,500이 연소득이어야 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국민 대부분이야. 실제로 유의미한 기록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임금 노동자, 월급 받는 노동자의 중간이 얼마라고. 딱 중간. 월급 받는 노동자를 그 제일 적게 받는 사람부터 많이 받는 사람을 쭉 늘어났을 때 딱 중간이 얼마? 155만 원. 우리나라의 월급쟁이의 가장 중간이 155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155만 원이란 얘기는 이 사람의 평균 연봉이 약 1,700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사람의 연봉이. 근데 2,500만 원이 평균이란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의 그 수준이, 그 임금 수준이 낮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전부 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재벌 총수 가족들이 다 나눠 먹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재벌, 옛날에 어떤 여자 배우가 재벌이랑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이혼하기 전에 어떤 외제차를 한강변에다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스캔들이 터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탔던 외제차가 몇 억짜리 외제차야. 몇 억짜리 외제차인데 그 차의 소유주가 누구야? 기업이야. 그 재벌 기업.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재벌가의 가족들이 타는 외제차들, 그게 전부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들이란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재벌가의 가족들이 하다못해 뭐 재벌 세컨드의 자식의 애인까지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전부 기업차야. 그러면 기업에서 그 차의 유지비와 비용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런 돈은 누구 돈이냐?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돈이라는 거야.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 터졌잖아요. 홈플러스 불매운동 막 터졌다는 거 아니야. 홈플러스에서 10년을 일한 노동자가 1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며. 홈플러스에서 10년 동안 일한 노동자의 월급이 그 100만 원 정도라는 거야. 그런데 그 홈플러스의 이사 4명의 연봉을 합치면 100억이라는 거야. 이사 4명이 100억을 가져가고 홈플러스에서 10년을 일한 노동자가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4명이 100억이면 평균 25억씩 받아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번에 그 경품 사기가 터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품을 응모하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마트에서 경품을 응모했는데 경품은 직원들이 나눠갖고 그 1인당 개인 정보를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얘기를 10년 전에 들었어. 내가 그거를 10년 전에 듣고 난 10년 동안 경품 응모를 안 했어. 개인정보를 적어주는 건 안 했단 말이야. 2004년 이후로. 여러분이 경품 응모하는 거에 전부 다 개인정보를 팔려요. 내가 볼 때는 그거 홈플러스만 그런 거 아닐걸? 여러분 이마트니 농협이니 이런 데에서 경품 응모하면서 개인정보 적어 넣으신 거요. 그거 전부 다 외국에 팔려나가는 개인정보야.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경품 그거 어느 마트든지 경품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결국 우리 정보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 좌우지간 이번에 이제 홈플러스 사건의 진실은 뭐냐면 결국은 이 노동자들, 우리 동네 원래 롯데마트가 있었어. 롯데마트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빅마트인가로 바뀌었어. 이게 롯데마트 계열사인 마트로 바뀐 거야.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창고형 매장이라는 거야. 빅마트는. 빅마켓? 빅마켓 창고형 매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창고형 매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대는 거야. 그런데 이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이제 연회비를 몇만 원을 내더만 연회비를 몇만 원 내고 그 싸게 그 물건을 구입하는 용이라는 거야. 그런데 점점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연회비를 안 내고 안 가. 거길 잘 안 가게 됐어. 이유가 뭐냐? 별로 싸지도 않다는 거야. 좋은 것도 아니고 싸지도 않고. 그러면 왜 바꿨냐 도대체 뭘 위해서 바꿨냐 했더니 창고형 매장은 대형마트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가령 이마트라든가 뭐 롯데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는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잖아. 둘째 넷째 주일날 의무적으로 쉬게끔 강제 조항이란 말이야. 강제 조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회원제 창고 매장은 대형마트로 분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는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작 한 달에 2번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두 번째는 더 큰 이유는 뭐냐?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야. 가령 농협이라든가 이마트에 가면 코너마다 사람들이 서 있잖아. 코너마다 사람들이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매장 직원이잖아. 근데 창고형 매장의 특징은 뭐냐? 직원이 없다는 거야. 정리하는 사람만 있고 뭐 이렇게 안내하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거야. 뭐 소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결국 그 일자리를 빅마켓도 쉬긴 쉬어요? 안 쉰다고 들었는데? 쉬긴 쉬어? 하여튼 그게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야. 일자리. 아마 내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도 쉬기로 했는지 모르겠다. 좌우지간 이게 뭐냐면 일자리. 그러니까 거기서 마트마다 일하는 직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의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바꾸는 거야. 창고형으로.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게 목적인 거야. 그만큼 물건이 많이 팔리면 자기들 누가 가져가? 오너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마트들 전부 다 대기업 거잖아. 응? 이마트나 우리 롯데마트나 이런 데에서 우리 물건 사주면 거기서 남은 이득은 전부 다 그 오너들이 가져가서 황제처럼 살잖아.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주면 그 물건의 이득, 솔직히 또 대형마트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뭐 1+1이니 이런 것들 막 전단지에 뿌리잖아요. 그 전단지에 뿌리는 1+1을 그 납품업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판매하는 측에서 가령 이제 뭐 땡땡만두 1+1. 그럼 이게 땡땡만두가 이 땡땡만두를 많이 팔기 위해서 1+1을 하는 게 아니야. 강제로 마트에서 야 오늘은 땡땡만두 1+1 해.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XX 만두가 1+1 해.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그 제조업 회사는 땡땡만두가 팔린 그 이익금을 손해보면서 그러니까 뭐 한 달은 이익을 봤어. 그 다음 달엔 그걸 고스란히 날리는 거야. 그 마트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누구는 이 마트는 그렇게 1+1 미끼를 던지고 그래서 손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면 그 이익금을 자기네들이 이윤을 챙기고 결국은 이게 중소기업들, 중소생산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영업이라는 거죠. 이 대형 마트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뭐 이 대형마트 안 가요. 인터넷으로 사요. 인터넷 대형마트 똑같은 거지. 인터넷 대형마트가 더 나쁘지. 인터넷 대형마트도 여전히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이제 솔직히 나는 마트 왜 가냐? 집이 너무 더우면 가요. 집이 아주 더울 때 그 마트에 유제품 코너 가 있잖아. 어우, 추워.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은행이 전부 다 이렇게 가서 앉아 있기 민망하게 바꿨잖아. 근데 이제 이 마트에 가서 이렇게 그 유제품 코너에 가 있잖아. 어휴, 감기 걸릴 정도로 추워. 그래가지고 이제 유제품 코너에 한 5분 가 있다가 빵이나 과자 파는 데 가서 좀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더위를 피하러 가는 거지. 거기 이제 마트는 이제 그런 용도로 가는 거고. 좌우지간 그 다음에 마트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막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근데 물건 가격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말이에요. 1+1이라고 그래서 다 1+1이 아니야.
원 플러스 원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가서 막상 물건을 사갖고 나와보면 아 얘는 아니고 비슷한 종류의 이것만 원 플러스 원이었다. 아니야. 어서와. 이모. 응? 나 배고파. 지금? 이거 방송 중인데. 배고프다고! 영민이 어딨어? 영민이 방에. 야, 김영민! 뭐 끓여 먹어. 저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시켜 먹어. 이모가. 응 이모가 돈 줄게. 시켜 먹어. 네. 응. 이모. 어? 싫어요? 아니 행복해 좋아해 사랑해 들어가서 놀아. 응. 이모 내가 언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럼 방학이 길어. 조카야 조카. 우리 조카가 나타났어. 조카가 떴어. 배고프대요. 예. 내가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했지? 예. 뭐 은행이나 서점 이런 데는 에어컨 빡빡하게 안 틀어요. 마트가 시원해. 특히 마트에 유제품 코너. 하여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앞으로 소비를 할 때 웬만하면 마트보다는 그리고 특히 마트에서 농산물은 안 사는 게 좋아. 농산물은요 마트에서 안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꾸러미? 예. 꾸러미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면 전국 여성농민회라는 데에서 인터넷으로 그 농산물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꾸러미.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꾸러미 같은 걸 이용하시면 이 꾸러미라는 게 뭐냐면 이 여성농민회가 주축이 돼서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무농약이거나 이런 농산물을 텃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온 농산물을 소포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판매할 때는 배달비가 많이 들잖아. 근데 이제 그 지역의 농민들이 같이 자기네들의 생산물을 내는 거야. 그러면 그 제철 생산물을 소포장을 해가지고 한 박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한 박스로 보내주는데 이게 이 꾸러미가 전국적으로 다 있어. 그래갖고 어느 지역마다 그 꾸러미가 굉장히 질이 좋은 꾸러미들이 많아요. 나는 우리 선배가 고창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고창 여성농민회에서 먹는단 말이야. 근데 언니네 텃밭인가? 그죠? 언니네 텃밭 검색해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제철 생산물을 이제 포장해가지고 팔면서 농민들은 농산물의 제값을 받고 그러면서 이거는 또 택배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조합을 만들면 이런 택배까지도 우리가 이제 하면 좋겠죠? 그죠? 좌우지간. 그래서 이 언니네 텃밭 같은 걸 이용해서 농산물을 먹거나 아니면 한살림? 한살림 같은 협동조합에서도 농산물 공급해주죠. 한살림은 이제 완제품도 판매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을 직거래하면서, 그러니까 이 꾸러미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보통 마트에 가는 이유가 식자재가 떨어졌을 때 마트를 가잖아. 근데 이 꾸러미는 그 철에 가장 잘 나오는 그 농산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한 상자에 25,000원이야. 우리는 25,000원이야. 흑살림. 예. 그래서 이런 25,000원짜리 상자를 열면 거기에 이제 계란 10개, 그 다음에 제철 채소들이 들어서 와. 그러면서 이제 때때로는 이제 여름에는 장아찌 같은 것도 와요. 장아찌 같은 거나 무슨 차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겨울에 농산물이 안 날 때는 말린 채소로, 말린 우거지 이런 걸로 반찬을 또 만들어서 보내줘. 아이쿱.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농민들의 그러니까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싼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 파는 유기농보다는 싸고 일반 채소보다는 비싸요. 그 대신에 이거는 무농약이야.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마트에서 파는 유기농하고 거의 비슷한 품질이에요. 근데 그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 농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꾸러미 같은 거 많이 많이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다가요. 이런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산물 조합원들이 여러분이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그런 농산물의 조합 주소 있잖아요. 가입하는 주소.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주시고, 예,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망치부인 방송국 시청자 의견란에다가 여러분이 그 정보를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가령 우리 뭐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에서 가령 뭐 어떤 분이 뭐 연극을 공연을 준비했다. 어느 지역, 가령 뭐 예를 들어 전주에서 어떤 분이 무슨 뭐 마당극을 준비했다. 전주에 무슨 뭐 체육관에서 한다. 그런 내용들을 시청자 의견란에 좀 올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망치부인 장터 하나 만들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그런 이제 알리고 싶은 것들을, 예,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배즙이 났어요. 또는 뭐, 무한 양파즙 팔아요. 이런 거 있잖아. 망치부인 장터.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리신 분들의, 올리신 분들이 과연 진짜 그걸, 판매하는 게 맞냐? 사기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 사기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처 있잖아요. 직접 판매처로 판매처를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제 검토 대상이야.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망치부인 장터. 근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막 올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기꾼이면 어떡할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우리 망치부인 시청자들한테 좀 홍보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시청자들이 검토를 하는 거야. 검증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가, 이런 업체가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다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합격점을 주는 거야. 시청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합격점을 주고, 그러면 합격점 받은 사람만 장터에다가 물건 물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장터로 옮기는 거지. 장터 게시판으로. 장터 게시판으로 내가 옮겨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망치부인 시청자들이 검증을 한번 했다. 그니까, 여기서는 물건 사도 되는구나.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어떤 시청자가 물건 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오면 이제 바로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게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막 사무직 노동자 하라고, 대학 가서 취직하라고 괴롭히지 말자. 대학 가서 취직하라고 괴롭히지 말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학을 가봤자 취직이 안 돼. 왜? 모든 제조업은 외국 공장에서 값싸게 하거나, 아니 외국인 노동자 시켜서 하고, 사무는 자동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얻는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친환경 농사를 짓고, 그 친환경 농사를 그 지역마다 모아가지고 이걸 판매 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 운전해가지고 이걸 배달도 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아이들 중에 나는 계속 집에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런 애들이 딱 배달하면 얼마나 좋아. 유통하는 게. 유통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각 물건에 대해서 특징을 살려서 그림 그려서 그걸 그림으로 홍보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한번 그런 꿈들을 꿔보자고. 예. 그런 꿈들을 꿔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망치부인이 어느 날은 그런 직접 생산지를 방문하는 거야. 직접 가령 우리 동네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무슨 장아찌를 만들어 판다. 거기 한번 가보는 거지. 그래서 정말 딩딩딩딩딩딩딩딩 검사하러 왔습니다. 과연 위생적일까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가서 보고, 그래서 직접 생산자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마을마다 이렇게 그런 공장들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조합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잖아. 나는 그 영농 조합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봐. 그런 조합들의 네트워크. 그래서 정보 있잖아요. 각각의 모든 물건을 다 만드는 데는 없잖아. 어디나 특산물이 있는 거고. 그런 조합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런 조합들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착한 소비, 뭐라 그러나, 우리 99%를 위한 소비를 하자는 거죠. 일자리를 만드는 소비.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거리에서 벗어나자는 거야. 예. 대기업이 만들어낸 이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대기업과 대기업과 언론이 만들어낸 이 독재 체제 하에서 우리는 맨날 착취만 당하는 거야. 이번에 최경환이가 박근혜 정부에서 뭘 했느냐 하면, 지금 이번에 뭐 경제 살리기 대책이라고 내놨어. 그러면서 기업보다는 가정을 살리는 경제 정책이다. 그러면서 막 대문짝만하게 메인 헤드카피를 뽑았단 말이야. 근데 읽어보니까 뭐냐? 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다는 얘기야. 기업보다 서민 생계 위주로 간다더니 기업에 거둘 세금을 안 걷고 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건다는 거야. 서민을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거였어. 서민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거였어. 지금 이제 주민세도 올리겠다. 예. 주민세를 올리겠다. 주민세만 올리겠어? 담배 요금도 올리는 거야. 옛날에 내가 이제 2004년 5년에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모신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건복지부의 김근태 장관이 고민했었던 게 뭐였냐면, 담배값을 10,0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은 그렇다는 거야. 유럽이나 선진국은 담배가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담배를 끊는다는 거야. 근데 그때 뭐 2,500원으로 올리는 거는 2,500원 정도 올리는 거는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담배를 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강이 문제라면 담배값을 10,000원으로 확 올려가지고 아예 담배를 끊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담배값을 10,000원으로 안 올리는 거야. 이유가 뭐냐? 너무 확 올려버리면 그나마 들어오던 담배세 수입이 줄어들까봐. 얘네들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건 실제로 세금 때문이야.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올리는 거야. 예. 그 담배값을 왕창 10,000원으로 올려버리면 담배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진대들이 걷던 세금이 줄어들까봐 그만큼 안 올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찔끔 올린다는 거 아니야. 예. 사실 담배 한 갑에 10,000원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끊냐? 애들이 끊어. 청소년부터 담배를 끊는다고. 담배값이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담배값을 10,000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 걷어들이려고, 세수입을 걷어들이려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름을 넣으면, 기름을 한 달에 20만 원을 넣었다. 기름값으로 2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에 낸 세금이 얼마냐? 20만 원어치 기름을 샀으면 8만 원이 기름에서 낸 세금이에요. 아니야. 40%니까 맞지? 8만 원? 20만 원 중에 8만 원이 세금이야. 여러분이 한 달에 뭐 5,000원짜리 담배를 30갑을 피웠다. 그럼 얼마야? 15만 원이잖아. 15만 원을 담배값으로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15만 원 중에서 세금이 얼마야? 10만 원이야. 그러니까는 담배 한 갑 피고 한 달에 기름값 20만 원을 쓴 사람은요, 나라에다 세금을 얼마를 낸 거냐? 그러니까는 얼마야? 10만 원, 18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야. 이게 무슨 간접세. 지금 이 박근혜 최경환 경제팀이 막 선거 앞두고 서민 생계를 살리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주민세? 그까짓 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 주민세 몇천 원 안 돼. 지금 주민세는 겉으로 드러난 얘기고요. 실제로는 간접세를 더 올리겠다는 거야. 주민세는 직접세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납세자에게 용지가 오는 거는 직접세야. 근데 간접세를 올리겠다는 거야, 지금 최경환 팀이. 결국 간접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으로 낸 것 속에 포함된 세금.
그게 간접세야. 뭐 기업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 줄 아냐? 그 세금 대부분이 간접세예요. 소비자가 낸 세금. 그거 내면서 저렇게 지랄하는 거야. 우리가 세금을 얼마 많이 내는 줄 아냐고. 네가 내냐? 우리가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이런 것들이 간접세인데 그런 걸 점점 올려가지고 그런 걸로 이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왜 문제냐? 뭐가 문제냐? 부자가 담배를 펴도 세금 5,000원 중에 4,000원 세금이잖아. 가난한 사람이 담배를 피면 5,000원 중에 4,000원이 세금이야. 근데 이 부자는 한 달 소득이 10억이야. 그런데 하루에 4,000원 담배세를 내는 거야. 근데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역진세라 그래. 역진세. 간접세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역진성이라는 거야. 역진성. 즉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의 세금 부담률이 높을 때 그걸 역진세라 그래. 역진. 역진 현상. 그러니까 10억,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10억이야. 그러면 한 달 소득이 10억인 사람의 하루 일당은, 한 달 소득이 10억인 사람의 10만 원은 얼마야? 몇 프로야? 10억, 한 달 소득이 10억인 사람의 10만 원 세금과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의 10만 원 세금은 이쪽은 10%예요. 얘는 0.001 정도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역진성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소위 부자들이 만든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계속 안 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세수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이 세수입이 부족한 문제점은 뭐냐? 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아졌어. 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복지 혜택을 경험을 해본 거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어.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 부자들한테서 법인세나 부동산세를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복지 혜택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이 돼서 제일 먼저 법인세하고 부동산세를 없앴잖아. 그러면서 세수입이 1년에 수십조가 줄어든 거야. 그 수십조 원 줄어든 세금을 어떻게 하면 돼? 부자들한테 깎아줬던 세금이니까 도로 거두면 돼.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서민들한테 자꾸 세금을 올리는 거야. 이번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29조 원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29조 원을 서민들한테서 올리겠다는 거야. 부자들한테 22조 원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29조 원을 올린다는 거야.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초수급자 아세요?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이 가령 이제 너무나 이 사람은 가난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자녀들하고한테 버림받고 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박근혜가 이번에 뭐 노인연금 하위 뭐 몇십 프로가 주겠다 이러면서 되게 연금을 푸는 척 했잖아. 근데 기초연금 20만 원을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기초수급비에서 20만 원 토해내야 돼.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을 준 대신에 기초수급자한테 20만 원을 뺏어가는 거야. 중복수급이라고. 근데 사실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인가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 살아보라 그래. 박근혜도 한 달에 40만 원 갖고 살아보라 그래. 독거노인이랑 다를 거 없잖아.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혼자 사는 40만 원 갖고 살아보라 그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 원씩 준다니까 박근혜 찍어준 거 아니야. 40만 원 받던 사람이 20만 원만 보태줘도 이제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아지겠거니 그러면서 뽑아준 거 아니야. 근데 노령연금 주고 기초수급자 뺏어가고 줬다 뺏는 거. 예.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대재벌들은 지금 지네가 왕인 줄 알아.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지들의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러면서 이 재벌들이요, 아주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개지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벌들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불매운동이에요. 불매운동. 소비자들이 안 사버리는 거야. 그 삼성 휴대폰 안 사기 운동이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 휴대폰 이러저런 문제로 사람들이 불매운동한데 이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거야. 유저들 사이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삼성 휴대폰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불매운동의 의미가 그런 거야.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내 지난번에 왜 팔레스타인 공격한 얘기 했잖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온갖 악마의 무기를 다 쓴다는 거야. 쇠화살, 뭐 백린탄, 별하별 잔악무도한 그 무기를 다 거기서 터뜨려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벌써 희생자가 1000명이 됐어. 그거 한번 찾아봐봐. 그 DTI인가?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만들거나 이스라엘이 원산지인 물건을 전 세계에서 안 사기 운동을 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불매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쫄았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이제 완전히 악한으로 세계 이제 소비자들이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는 사지 말자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팔아야 살아먹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만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산지인 건 안 사기 운동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겁먹고 있대요. 뭐 우리가 불매운동 해도 살 사람은 다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불매운동이요, 결국은 대기업도 대중에게 팔아야 돼. 대기업도 대중에게 팔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이 불매운동은 그래서 국민들이, 소비자들이요, 정말 철저히 뭉쳐야 돼요. 철저히 뭉쳐서 이 대기업 물건들 안 사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뭐 하이닉스 반도체, 이것도 지금 뭐예요, 삼성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희생자가 많이 생겼다 그러더만. 그런데 삼성 요즘에 이제 그 삼성전자 불매운동도 심해지고 삼성 휴대폰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반올림 사람들하고 협상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재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단 말이야. 근데 또 하나의 비극, 그래가지고 하이닉스 반도체도 비슷하게 뭐라 그러나, 암 걸리고 백혈병 걸린 그 반도체 공정 과정의 문제점,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거야. 이것도 같이 이제 그 하이닉스 노동자들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대기업들이 하여튼 이 국민들을 등쳐먹는, 일자리는 안 만들면서 물건값만 올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든 이득을 지네들이 독점하면서 그 뭘로 하이닉스가 SK로 넘어갔대. SK 하이닉스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그 불매운동이라는 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집은 삼성 제품을 2010년부터 안 샀어. 2009년 이후로 안 샀지. 내 2009년까지만 해도 무슨 삼성을 불매운동을 하냐고 내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2009년에 내가 반도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아니 그 반올림, 그러니까 이제 그 또 하나의 약속인가? 왜 그 영화가 있었잖아. 반도체 공장에서 죽어간 황유미 씨의 이야기를 꺼낸 거. 그 얘기를 내가 2009년에 처음 알았어. 그전에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나? 영화 이름이? 그 2009년까지만 해도 나도 삼성폰을 제일 많이 썼어요. 나는 항상,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샀던 휴대폰이 LG였는데 문자가 너무 불편한 거야. LG 문자가. 그래서 나는 천지인을 쓰는 그 삼성을 10년을 썼지, 10년을. 10년 동안을 삼성폰만 썼어. 그러다가 99년부터 2004년에
2009년에 내가 정신을 차린 거야. 어머, 삼성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삼성보험, 삼성전자 이건 안 사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얘네가 정신 차려. 여러분이 그 삼성전자 물건 안 사는 운동 있잖아요. 그거에 여러분이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그 반도체 노동자들을 산재 인정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매운동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이랑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불매운동이야. 불매운동. 그래서 이 대형마트 안 가기, 대형마트 가는 횟수를 줄이고, 그 내가 아까 꾸러미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한 달에 2번씩 마트를 갔었어. 그런데 우리는 꾸러미가 온 다음부터는 안 가. 꾸러미에서 채소가 오기 때문에 굳이 채소를 사러 안 가는 거야. 보통 이제 식자재를 사러 마트를 갔다가 다른 쓸데없는 공산품들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꾸러미가 딱 온 다음부터는 그냥 꾸러미에서 온 채소로 해 먹고, 그리고 물건은 필요하면 그냥 슈퍼에서 사요. 여러분께 슈퍼에서 개당 가격을 따져보면 마트가 슈퍼보다 되게 싸 보이잖아. 근데 마트는 가서 보통 한 번에 여러 개를 사. 굉장히 많이 사. 대량으로 구매하게 돼.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동네 시장, 동네 슈퍼를 이용하잖아. 조그만 가게를 이용하면 그 가게에서 단위당 가격은 좀 비쌀 수 있지만 필요한 것만 딱 싸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는 훨씬 도움이 돼요. 예. 가정 경제에는 훨씬 더 도움이 돼. 그리고 이제 그 슈퍼들 중에 대형 슈퍼가 있어. 슈퍼마켓. SSM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형 슈퍼마켓은 안 이용하는 게 좋죠. 대형 슈퍼마켓이 하나 생기면 동네 가게 10개 이상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야. 화장품 가게 사라지고, 야채 가게 사라지고, 생선 가게 사라지고, 정육점 사라지고, 조그만 슈퍼 2-3개 문 닫고, 예. 그니까 이런 SSM이라로는 소위 이제 커다랗게 막 요즘에 가건물처럼 막 짓잖아. 창고형으로 큰 건물 짓고 거기에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서 근데 그게 전부 다 대기업이야. 대기업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으니까 대형마트가 아닌 척,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중소마트인 척 다른 이름으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SSM은 이용하지 않는 게 좋고, 웬만하면 동네 골목시장 이용하는 거, 골목시장을 이용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동네 상가, 동네 상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대형마트에서 1+1 막 주고 그러니까는 전부 다들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잖아. 그래가지고 생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망한 거야, 내가.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나하고 무슨 관계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동네 슈퍼 아저씨나 화장품 가게나 정육점이 망해. 빵가게나 이런 데가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소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의 컴퓨터를 바꿔주고 이럴 때 컴퓨터를 살 수 있었던 돈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컴퓨터 판매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전자제품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망한 것처럼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상권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동네 상권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돌아오는 거야. 망치부인녀라! 너는 별풍선 받아 처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손해를 본다는 거냐? 별풍선 소득이 줄지. 이 사람아. 국민들이 먹고 살지 못하게 되면 별풍선 소득이 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경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똘똘해져야 돼. 국민들이 똘똘해져서 정말 다 같이 먹고 살자. 예. 다 같이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가 국회의원 해? 자식. 사람 보는 눈은 높아가지고. 구아빠님 감사합니다. 그때 지금 별풍선 쏘란 얘기는 아니야. 지금 휴가철이고 돈도 없는데 뭐하러 별풍선 쏴. 안 쏴도 돼요. 예. 쏴준 거는 감사히 잘 쓸게요. 예. 억지로 막 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요, 예.
미스터 제이디님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휴가철에는 에이 이제 그만하라니까 이제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나 별풍선 많이 들어와요. 됐어요? 마루님 기폭강아지님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 휴가철에는 그 뭐라 그러나 이번 휴가 여러분이 다 이미 다 정했겠지만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다희님 전주 좋은 친구님도 고맙고요. 우리가 이제 왜 지역 살리기 가령 요즘에 진도 일대가요. 진도 일대가 팽목항 사건이 터진 다음에 거기가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대요. 진도 경제가. 빅맨님, 이루파님도 감사합니다. 예, 그 팩트TV님도 감사하고요. 예, 무지 목매에서님도 감사하고. 잠깐만. 별풍선 일단 쏘지 말아봐봐. 잠깐만. 이따가 내가 쏘라고 할 때 쏴.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 진도 지역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진도가 경치가 너무 좋고 거기 맛집도 많고 원래 전라도 지역이 음식이 죽여주잖아. 전라도 지역은요. 내가 그 순천에 꼬막 정식집인가 가보고 기절할 뻔했잖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10,000원이면 이제 이 그 테이블 가득 음식이 나와.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나빠. 다이어트 한 사람은 참 힘들어. 근데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먹으면 정말 뿌듯한. 그러니까는 이 휴가 때 진도 일대로 가서 휴가를 보내는 거. 아니면 주말에 데이트하러 갈 때 진도 일대에 가서 그 소비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진도 주민들이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임했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진도산 물건도 잘 안 팔리고 진도 일대 관광 산업이 원래 진도가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동네인데 관광이 다 끊겼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진도 여행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가보고 나서 진도 여행에 대한 블로그들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진도 관광을 좀 살려주자. 그리고 이 휴가를 갈 때 막 무슨 뭐 호텔 이런 데로 가가지고 호텔 안에서 다 쓰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대. 물론 우리하고는 먼 얘기인데 웬만하면 휴가를 시골로 가서 시골에 그 지역의 물건도 사주고 그 지역에서 소비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을 같이 먹고 사는 일정을 좀 짜보자. 예. 예. 윤정 거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살자. 우리의 그 모토를 정해야 돼. 99%가 다 같이 먹고 살자. 같이 먹고 살자. 재벌 저 새끼들은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3대 세습, 4대 세습 막 하면서 절대 권력을 누리잖아.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들의 피골을 쪽쪽 빨아갖고 지네가 황제처럼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대기업 물건 안 사주기. 악덕 기업 불매운동. 그리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돼. 이게 국가기관에서는 못해요. 한미 FTA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소비조합 운동을 전개하면 이게 결국은 다 같이 먹고 사는 나름대로의 길이 아닐까. 양들의 침묵님, 남미야 봉봉님 감사합니다. 예. 진도 전복도 유명해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자.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 농민 살리기. 와, 인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인도에서 WTO 회의에다가 반기를 들었다는 거. WTO에. 인도가 인구가 13억이잖아요. 인구가 지금 한 13억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인도 인구 중에 4억에서 5억이 극빈자야. 노숙자. 그만큼 인도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야. 그런데 인도에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국가에서 막 사들여가지고 그걸 가난한 빈민한테 그냥 배분한대. 나눠준대. 나눠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WTO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사서 그냥 거의 공짜에 나눠주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인도 정부가 그거에 반기를 들은 거야.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망하면 인도의 그 많은 인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외국의 식량 의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뒤에 불어날 어마어마한 비용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도가 WTO에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근데 이 반기를 든 이유가 뭐냐면 농민 단체들, 농민 소비조합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조직적인 정부 압박을 한 거야. 너네 이번에 그거 받아들이면 너네 다음 선거에서 안 찍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대. 그래서 정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거야. 결국은 쟤네들이 우리 국민들을 텔레비전으로 막 미모 무사, 뭐 미모의 무사가 어쩌고 저쩌고 별 지랄 개지랄 떨면서 국민들을 막 속이고 등시 취급을 하면서 지네들 멋대로 우리를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길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뭉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뭉쳐서 소비운동, 소비자 운동을 하는 거죠. 착한 소비자 운동.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 노동자에게 대우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물건을 사주는 거야. 가령 쿠쿠밥솥? 예. 쿠쿠밥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이 옛날에 중국에다가 공장을, 선동 보소? 그래.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지? 흔들렸구나? 예. 그 쿠쿠 같은 경우에는, 쿠쿠밥솥 공장은요, 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이제 장기 근무를 해. 장기 근속 근무를 하는데 노동자들의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야. 옛날에 이 사람들이 그 쿠쿠밥솥을 갖다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다가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물건을 만든대, 쿠쿠는. 그리고 이 쿠쿠 노동자들은 그 쿠쿠에서 노동만 했는데 대부분 20-30년씩 근무를 했고, 이 사람들이 보통 집이 2채, 뭐 차도 뭐 1대 이상, 그리고 아이들 다 자녀들을 대학 공부를 시키고, 예. 그게 이제 이 쿠쿠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세가 뭐냐면, 이윤을 오너 혼자서 다 처먹는 게 아니야. 같이 노동자들하고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쿠쿠밥솥이 우리나라에서 품질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노동자들에게 대우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착한 소비하고,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불매운동하고, 그렇게 국민들이 똘똘해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읽어주는 글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08년에 나왔던 글이야.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글인데, 조선 건국에 밑돌을 놓은 정도전은, 내가 그때부터 계속 해마다 읽어줘요. 백성은 지극히 악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야.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경구이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죠. 예. 네.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다.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등신 취급하는 권력은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사 하나 찾아올래요? EM2303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전 하원 의원이 박근혜를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면서요? 예. 박근혜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런 경고 편지를 보냈대요. 예, 그 편지 좀 주소 좀 올려줘 보세요. 함께 읽는 뉴스에 없더라고. 예, 함께 읽는 뉴스에다 좀 올려주실래요? 그 편지? 예, 올라오면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미 하원 의원이 한 말은 뭐냐면, 박근혜 자유를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죽어간 게 아니다. 미군은 그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와서 싸웠던 이유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 내용이 이건가요? 한번 봅시다. 미 전 하원 의원, 박근혜 반민주정책, 미군 희생을 헛되이 하고 있다. 이게 제목이에요. 쿠시니치라는 전 하원 의원이라는데, 미국의 전직 연방 하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반민주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미군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 주목된다. 데니스 제이 쿠시니치 미 하원 의원은 28일자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한 공개서한 한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지난 16년 동안 미국 하원 의원으로 한미 우호 관계를 축하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의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 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과 미군들이 오래전 한국 전쟁에서 희생했던 것을 헛되이 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정중하게 표명한다고 썼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반 동안의 정책에 대해 쿠시니치 전 의원은 반대 정당에 대한 해산 시도와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하는 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문제,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가 있잖아. 얘네가 지금 이번 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계산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730 재보선 끝나면 당분간 큰 선거가 없다며,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통진당 해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기세야. 지금 보면 지난주 후반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석기 재판을 갑자기 시작하면서 다시 20년 구형을 때리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를 다시 다시 이제 북풍몰이를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놀랬어. 이석기가 진짜 전쟁 준비하는 미친놈인 줄 알고 나도 막 욕을 했잖아. 근데 나중에 법정으로 들어온 그 녹취록에는 전쟁 준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전쟁을 준비하자 이런 내용이 없었어. 그 다음에 아로라는 걸 만들어서 혁명을 꿈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로란 조직의 실체가 없어. 조직 규약도 없고 강령도 없는 거야. 오로지 누구의 주장? 국정원에서 돈 받고 정보원 노릇했던 사람의 주장인데, 보통 법정에서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된 주장이어야 돼. 근데 2010년에는 아로라는 조직이 있단 말 안 했던 사람이 13년에 가서 아로라는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언내기들이, 언론인 척하는 쓰레기들이 막 떠들어댄 내용을 보고, 아, 이석기는 빨갱이고 통진당도 빨갱이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정당 해산 심판하고 이석기 재판 문제를 가지고요, 현직 국회의원을 잡아갔잖아. 그 가짜 녹취록을 언론에 흘린 다음에 국민들이 놀란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잡아서 구속을 시켰어. 그런데 나온 증거가 가치가 없는 증거야. 그런데 법정에서 1심에서 12년을 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한국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민주화된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누가 좌파 빨갱이야.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썼던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 뚝 그만 울고님 감사합니다. 즐거움 차차님, 뚝 그만 울고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금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끌어들이려고 또 북풍을 만지작거리는 거야. 북한 바람을 또 이제 불게 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속여보려고 이제 그렇게 지금 또 조작질에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 민주주의자들은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남북이 분단된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비판적이잖아. 엄격하게 비판적이고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공산당이 미국을 빼곤 다 있다는 거야. 영국에도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이란 당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지지를 못 받는 거지. 예. 이 그 공산당이란 당들이 법적으로는 다 그러니까 존재해. 정당으로 존재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민주주의의 정신이 뭐냐? 톨레랑스. 너와 나의 차이점, 사상의 차이를 인정한다. 네가 그 공산주의가 좋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 당을 지지하진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공산주의 정당 자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주의자들은 반대하지 않는 거야. 비판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미국만 공산당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특히 공산당이 이미 90년에 망했기 때문에 1989년하고 90년에 이미 그 패배한 체제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보는 거야. 그냥 역사적으로 패망한 정당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공산당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산당이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심지어 지금 북한도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는 갖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이미 사라진 정책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혼합경제체제라는 걸 쓴다는 거야. 혼합경제체제라는 게 뭐냐면 생산은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산을 해.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해. 다만 분배를 할 때는 뭐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 분배하되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분배한다는 거. 그게 혼합경제체제예요. 뭐라고요? 생산은 자본주의적으로 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 생산해내는 거야. 근데 그걸 분배할 때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되 성과에 따라 분배하되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자. 그게 혼합경제체제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예, 사회민주주의라고 하고 어느 지역은 이제 그 혼합경제체제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돈을 한 푼도 못 번 사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까지가 이런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의 소득을 절반씩을 세금으로 걷는 거야. 절반 정도씩을 세금으로 다 걷어. 그러면 자기 소득의 절반씩을 내는 거야. 그런데 그 절반씩을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지 않게끔 만들어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안전 이 서비스를 누구나 가난해도 교육받을 수 있고 가난해도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야. 교육, 의료, 그 안전 문제에 있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게 사회민주주의야. 사회민주주의고 혼합경제이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전 세계가 선진국들이 운영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노무현 때 부동산세, 이게 부동산세 걷고 법인세를 걷고 이랬던 거야. 왜냐하면 이 법인세라는 게 뭐냐. 지금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이익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 그 대기업이 가져간 이득을 30%든 40%든 사회로 토해놔라.
잘 먹어. 죄송합니다. 예. 조카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예. 아, 저 요즘에 인스턴트 안 먹어요. 네. 저 요즘에 채소와, 예, 저는 채소와 이렇게 건강 음료만 먹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난 안 먹어. 지금 조카 거야, 조카 거. 예, 조카가 먹는 거, 조카하고 딸하고 먹는 거지. 재밌고 알차게님 감사합니다. 예. 방학이 너무 길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먹고 사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조중동과 이 부자 언론, 재벌 언론들은 그게 뭐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뭘 하느냐?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해요. 그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를 하면 나라 경제가 또 살아나는 거야. 아니 월급을 받아서 세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러면 동네 상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동네 상권 살리는 법은 간단해. 월급을 좀 더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월급으로 뭐 동네 치킨집에 가서 치맥을 한잔 한다든가, 작은 동동구리무라도 하나 산다든가, 그 다음에 뭐 티셔츠라도 하나 동네 옷집에서 산다든가. 그러면 결국 동네 시장이 살아나고, 동네 시장이 살아나면 이 사장님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 그럼 고급스러운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장사가 돼. 그래서 도미노처럼 살아나는 거야. 이걸 뭐라래요? 소비 증진. 임금 위주 소비 증진형 경제 부활책이야. 그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자. 이게 아베나 오바마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게 경제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재벌들이 미쳤다고 그걸 들어주겠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면 누가 세금을 내겠냐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신의 소득이 이대로 유지가 되면 앞으로 줄어들 거야. 당신의 지금 소득을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재벌들이 죽어도 안 내고 버틴다면 이 소득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거야.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서 경제를 전부 다 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가. 지금 버는 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 세계에서 이게 누구더라? 21세기 자본론 쓴 사람. 21세기 자본론을 쓴 학자가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학계가 발칵 뒤집어져 있는데, 예. 거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심도 깊게 고민 중이야. 피케티. 전 세계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뭘 고민 중이냐?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전 세계가 장기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 이게 이제 가령 뭐 브릭스 그러면서 한때 막 브라질, 인도, 러시아 막 띄워줬잖아, 중국. 근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에 딱 가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브릭스가 누가 한 말이냐면,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을 브릭스 신흥 강국 막 띄워줬잖아. 그렇게 브릭스란 단어를 만들어서 띄워준 놈들이 누구냐? 다보스 포럼이야.